네, 바로 이전에 배웠던 실내 구간의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직관에 반하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정수 y1과 y2를 뽑는다라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y1이랑 y2라는 정수를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뽑는 분포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y가 세타랑 같을 때 그때는 0.5%의 확률을 뽑히고 y가 세타 플러스 1일 때에는 0.5%의 확률을 뽑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0%의 확률을 뽑히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타를 정했을 때 그 세타 수치랑 y랑 같게 되는 확률이 0.5%, 세타를 정했을 때 세타 플러스 1이 y가 되는 경우가 0.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타를 39라고 정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y1, y2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일단 세타가 39니까요. 0.5%의 확률로 39가 뽑히던지 0.5%의 확률로 40이 뽑히던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y1, y2에 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각각 39, 39, 39, 40, 40, 39, 40, 40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25%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죠. 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벌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터벌을 정하냐면은 우리가 이 y1, y2 각각의 수치에서 작은 값을 뽑아서 스몰 m이라는 수치로 둡니다. 그리고 이 스몰 m이라는 수치는 어떤 폐구간 스몰 m부터 m까지 걔를 이제 이 데이터셋의 인터벌이라고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찰한 두 숫자 중에 작은 것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이 스몰 m을 구간의 상한과 하한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구간의 길이가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구간의 길이가 0인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39,39 구간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39, 40 구간이 39 구간이 있게 되겠죠. 39 그리고 또한 39, 39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40, 40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구간을 세웠을 때 얘가 되겠고 얘를 통해서 구간을 세웠을 때 똑같이 39, 39가 되겠고요. 39, 39 그리고 얘를 통해서 구간을 세웠을 때 이렇게 얘를 통해서 구간을 세웠을 때 이렇게 각각 샘플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구간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잘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39만 포함하는 구간이고요. 얘도 39만 포함하는 구간, 얘는 39만 포함하는 구간, 얘는 40만 포함하는 구간, 즉 4개의 구간 중에서 3개가 39만 포함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구간들의 4분의 3이 39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75%의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9가 75%의 실내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관과 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가 39,4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세타는 우리가 확실하게 추론할 수가 있죠. 이때 세타는 39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타가 될 경우가 세타거나 세타 플러스 1이거나 하는데요. 여기는 39랑 40이 관측이 됐으니까 그 중에서 39인 작은 숫자가 세타구나 라고 100%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가 세타다라는 것을 100%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내 구간을 추론을 해보게 되면은 75%의 확률로 세타가 39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직관과 반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내 구간이 여러 다른 랜덤하게 샘플링된 데이터셋들로부터 계산될 때 진짜 매개 변수 75%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번 실험을 반복했을 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단 하나의 데이터셋만 가지고 실내 구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샘플이 4개가 있는 단 하나의 데이터셋만 가지고 실내 구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빈도주의적 확률은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생각해 봤을 때 실내 구간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해석을 할 때 이게 반복적인 샘플링 과정에서 장기적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새로운 신약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95% 신뢰 구간을 계산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를 이 약품의 실제 효과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고요. 올바른 해석은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여러 번 반복한 실험에 대해서 95%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된 구간이 실제 효과를 포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베르누이 분포의 매개변수 세타를 포함하는 추정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베르누이 분포는 성공 확률이 세타로 이제 주어져 있는 이항 시행 결과를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로 모델링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 성공 확률이 세타의 경우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세타로 봤을 때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타를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n번의 시행 결과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추정하는 것이 빈도주의적 통계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MLE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LE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배운 이 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즉 관측된 모든 샘플의 평균을 냈을 때 걔가 바로 세타의 확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은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추정량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신뢰 구간은 이 y 바에다가 1.96 곱하기 오른쪽 식이 되겠고요. 얘가 바로 SE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SE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포를 이 인터벌을 이 와일드 인터벌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와일드 인터벌이라고 부르겠는데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행을 단 한 번만 했다, 샘플을 한 번만 추출했다 라고 해봅시다. 이때 결과가 실패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대해서 MLE를 계산을 하면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적어본다면 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까지 그리고 y의 n은 0이니까요. 얘가 0이 되겠죠. 즉 얘를 계산해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MLE가 0이 되겠고 얘가 우리가 추정한 세타 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히 과적합이라고 할 수 있죠. 단 한 번의 시행만으로 이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되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95% 신뢰 구간도 바로 0,0 된다. 즉 이제 95%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가우시안 근사로 가우시안 근사가 되겠고요. 또한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경우 그리고 매개 변수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되는데 n이 작을 때 이 근사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작은 샘플 사이즈, 이제 n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중심 극한 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개 변수 세타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극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n이 작아서, 즉 샘플의 개수가 작아서만은 아니고 이 와일드 구간이 n이 크고 세타가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빈도주의적 신뢰 구간의 또 다른 한계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벌에 대한 베이지안이랑 빈도주의적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빈도주의적 신뢰 구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이지안 신뢰 구간을 사용을 한다면은 앞에서 봤었던 그런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문제들과 대조적으로 비정보적 제프리 프라이어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직관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제프리 프라이어라는 것은 논 인포메티브 프라이어 중에 하나고요.
베이지안 통계에서 무정보적 사전 분포에 해당이 되겠고, 베르노이 분포의 경우에 제프리 프라이어는 베타 0.5, 0.5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제 논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 중에 하나가 되는데, 베타 0.5, 0.5를 쓰는 것이 베르누이에 대한 제프리 프라이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 분포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단 한 번의 시행,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하나였을 때에도 합리적인 인터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었던 n이 1이고요. y1이 0인 경우에 대해서 95% 베이지안 신용 구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계산해보면 0,0.776이 됩니다. 즉 이제 신뢰 구간이 0에서 77.6% 사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5%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의 확률이 0에서 77.6%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은 앞에서 봤던 그런 베르누이의 프리퀀티스트 신뢰 구간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실제 통계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통계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빈도주의적 신뢰 구간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 구간을 베이지안 신용 구간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참 매개 변수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베이지안 신용 구간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퀀티스트는 그게 잘못된 해석인데, 베이지안 신용 구간을 구했을 때, 95%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참 매개 변수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해석할 때 프리퀀티스트랑 베이지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각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게 되겠고, 서로 다른 해석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도주의에서는 매개 변수를 고정된 산수로 보고 세타 스타가 고정되었다라고 보고, 베이지안 접근에서는 반면에 데이터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 세타라는 것이 어떤 확률 분포에서 추정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고정됐고 세타가 움직인다, 세타가 변수이다 라고 보는 게 베이지안적 접근이고요. 반면에 프리퀀티스트는 세타 스타가 고정됐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관측이 됐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퀀티스트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통계학과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통계학과 거의 모든 머신러닝 책을 보면은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사실 어떤 직접적인 이용 방법은 아닌데요. 이 개념을 알았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이용하자라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두면은 어떤 모델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구나라고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 개념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은 모델의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결국에 데이터로부터 어떤 값을 추정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에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추정하거나, 키와 몸무게 데이터로부터는 평균 키를 추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추정치, 에스티맨드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추정량, 세타 헷이라고 부르는 에스티메이터는 데이터에 적용되는 절차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한다라는 규칙이 바로 추정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추정치, 에스티먼드, 이 세타, 헷, d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를 적용한 결과가 에스티맨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를 추정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의 키를 정해서 사람 수로 나눈다 라는 규칙이 에스티메이터가 되겠고요.
실제로 100명을 키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 규칙을 적용해서 17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때 그 170이라는 결과가 에스티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도주의 통계에서는 데이터를 랜덤 변수로 취급을 하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우연히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되겠고요. 다른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티메이트 에스티메이트 세타 헷 t 이 추정치 얘도 랜덤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t가 랜덤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타 헷 추정치가 바로 데이터 분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능한 값들에 대한 분포를 표본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타 헷에 대한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부르게 되겠고 이 표본 분포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바로 편향 바이어스랑 분산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번 챕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 바이어스는 어떤 식으로 그 데피니션이 되냐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 스타는 우리가 추정하려는 실제 매개 변수 값이고요. 알 수가 없는 값이죠. 알 수가 없는 값이고 그리고 세타 헷의 t 추정치가 있고 걔의 기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의 기대값, 즉 평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이어스라는 것은 우리의 추정량이 실제적으로 이 세타 스타 실제 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평균을 내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100번 반복해서 앞면이 나올 추정을 매우 많이 한다면은 그 추정들의 결과들의 평균, 그 결과들의 평균이 실제 확률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100번 반복하는 걸 1000번 했을 때 그 100번 반복하는 실험에서 각각 세타를 내서 세타가 1000개가 있을 때요. 그 1000개에 대한 estimation, 즉 1000개에 대한 expected value, 1000개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1000개의 세타에 대한 평균을 냈을 때 걔가 세타 스타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편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값 2는 바로 이 세타 스타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기대값을 계산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값이고요. 왜냐면 세타 스타를 모르기 때문이죠. 세타 스타를 알기만 한다면은 뭐 이런 바이어스를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바이어스는 세타 스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50대 50이라고 기대는 하긴 하지만 50%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50%인지 아니면 뭐 미세하게 동전이 좀 불균형해 가지고 49.9%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르는 값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세타 스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세타 스타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편향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편향이 0이다 라는 것은 얘를 unbiased estimator라고 합니다. 이 unbiased estimator는 평균적으로 정확한 값을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에 대한 MLE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바로 unbiased estimator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면요. 뮤 헷에 대한 바이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x바에 대한 expectation 빼기 실제 뮤값, 모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x바는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셋의 평균이 되겠고요. 그런 데이터셋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데이터셋으로 구한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 그 데이터의 평균, 모평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바이어스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게 되겠죠. 즉 이제 평균 내는 과정을 expectation 냈다. 얘가 이제 평균을 내는 수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풀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이 시그마랑 n분의 1이 이제 expectation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만 다시 써보면은 이제 n분의 1 그리고 얘는 1부터 라지 n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expectation x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expectation xn은 결국에 정의에 따라서 얘를 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뮤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얘를 이제 시그마 n을 했으니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스몰 n 변수가 없으니까 라지 n 뮤라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라지 n 뮤랑 n분의 1이랑 곱하게 되면은 얘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제 n과 n이 약분이 되겠고 그러면 뮤 빼기 뮤가 돼서 바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정확히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져서 편향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이라는 것은 가우시안 평균에 대한 MLE는 바이어스가 0이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unbiased estimator가 되기 때문에 좋은 추정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 햇을 구했을 때 걔를 이제 가우시안의 MLE로 구했다. 그때 이제 뮤 햇은 unbiased 에스티맨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인 MLE를 가우시안으로 구하는 방법인 걔는 그 룰 자체가 unbiased estimator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추정량이 unbiased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때로는 바이어스된 추정량이 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에 대한 ML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량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MLE로 이 분산을 구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구하는 과정은 이제 연습 문제에 있어서 생략을 하겠지만 우리가 바이어스가 결국에는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바이어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expectation 시그마 제곱의 MLE 빼기 실제 시그마 제곱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바이어스가 되겠죠. 얘가 이제 바이어스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시그마 제곱 MLE에 대한 이 expectation을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제곱에 n분의 1 n분의 n-1을 곱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MLE로 구한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실제 시그마 제곱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서 바이어스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n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우리가 구한 시그마 제곱 분산의 MLE는 편향되어 있다, 바이어스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안 된다, 바이어스가 0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평균을 추정하는 데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표본의 크기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결국에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x바, 이 x바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포인트랑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x1과 같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xn 빼기 x바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0으로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분산은 0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unbiased estimator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대한 unbiased estimator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unbiased estimator는 이제 실제로 바이어스가 없게 되는데요.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expectation 시그마 제곱의 unbiased estimator 얘는 이제 expectation n 이제 n-1 시그마 제곱 MLE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얘는 다시 이제 얘의 존재를 이제 expectation 바깥으로 뺄 수가 있겠죠. 상수이기 때문에 빼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n-1분의 n 그다음에 expectation 시그마 제곱의 MLE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이 앞에서 구했었던 n분의 n-1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 진짜 시그마 제곱인 우리가 모 분산이랑 뺐을 때 바이어스가 0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0이 되는 에스티메이터는 얘다. 즉 우리가 분산을 이렇게 구해야지만 편향이 없다,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n-1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n-1로 나누는 것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한국말로는 자유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하나의 제약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x바, 여기 이 공식을 구하는데 들어가 있는 x바에서 이미 자유도를 하나를 상실을 했기 때문에 분산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하나 줄어들었다라는 통계학적 개념이 되겠습니다.